네. 이제 우리가 많이들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위기가 오히려 잘 안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1차 확산이 퍼졌을 때를 돌이켜 보시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을 때조차 해외에서는 저거는 한국의 일이야 내지는 저것은 중국의 일이야라고 그냥 선을 분명하게 그었었거든요. 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2차 유행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유행이 대유행이 온다라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2차 유행이 올 가능성, 2차 유행이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1차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올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들, 많은 시민들이 이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인지 우리나라가 그걸 너무 잘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유행과 같은 그런 대유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국지적으로 갑자기 확산세가 빨라지는 그 정도의 그 현상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팬데믹 수준의 대유행이 다시 또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충격은 우리가 3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1450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2차 대유행이 아니라 그냥 확산세가 조금 빨라졌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또 줄어들었다가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주가 지수의 이제 하락폭, 조정장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장은 어느 때라도 다시 충분히 올 수 있고요. 2차선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천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당연히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규모 주가 하락이라든지 또 경제가 실물 경제가 지금 2분기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3분기나 4분기에 2분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채, 이제 어떤 종류의 회사채이냐에 따라서 조금 평가는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사주는 회사채가 예를 들자면 구조조정이 임박한 그리고 부실이 구조적으로 누적된 그런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회사채,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로 이런 회사채는 사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전부터 굉장히 안 좋아서 여기는 구조조정이 이미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그런 회사채들은 연준이 매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SMCCF가 제일 그러니까요.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지만 SMCCF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회사채를 사줬거든요. 그렇지만 PMCCF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발행 시장에서 회사채를 사주는 건데 여기는 페널티 금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이제 낙인 효과가 여기서는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페널티 금리를 지불하면서까지 회사채를 연준에 의존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면 이건 꽤 안 좋은 그렇죠. 상황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들이 미국에서도 실제로 퍼졌었기 때문에 PMCCF보다는 SMCCF에 의한 회사채 매입이 훨씬 더 원활할 수 있었던 거죠. 연준이 그 SMCCF나 PMCCF 내지는 CPFF를 통해서 회사채나 회사가 발행한 기업 CP를 매입해 주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신용위험, 회사채나 혹은 기업어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연준이 떠안는 구조였다면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모럴 해저드 이슈까지 들어가고요. 그 중앙은행의 건전성 이슈, 신뢰성 이슈까지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PMCCF나 SMCCF, CPFF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든 회사채 또는 CP 매입 프로그램의 신용위험은 연준이 지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는 거죠. 중앙정부가 환안정기금을 통해서 연준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전적으로 미국 중앙정부가 떠안는 구조고요. 연준은 순전히 유동성만 공급하는 거죠.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수단이 딱히 마땅치가 않으니까 일단 재원은 연준이 돈을 찍어서 마련을 해라. 대신에 관련된 신용위험은 중앙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방식의 회사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했던 거죠. 네네. 뭐 발표 내용은 2023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부과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내지는 원성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 배려가 당연히 주어졌고요. 2천만 원까지는 면세 범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2천만 원 이하로 벌었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세금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2천만 원. 그러니까 매년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벌써 거기서 딱 벌써 얍삽한 생각이 떠오르네요. 한 1,950만 원 정도 수익 났을 때 털고 나와야겠네요. 그게 2천만 원 넘어가 가지고 한 20% 400만 원.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 3천만 원 수익 났다고 가정을 3천만 하시면 원, 2천만 원까지는 면세고요. 아, 그런 거예요? 1천만 원 남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20%가 그 정도? 부과됩니다. 그렇기 아니,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나는 근로소득세 내기 싫어서 일 안 할 거야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좀 많이 벌어서 뭐 그래서 많이 내시면 되는 벌수록 거죠. 좋으신 거고요. 그렇죠. 일단 2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셔도 된다. 그리고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요 증가분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근데 내시면 저는 이제 됩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좀 뜨악했던 건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그 증권거래세 저기 그 체계를 양도세 체계로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맞습니다. 그건 또 내비두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증권거래세제가 주식 양도소득세제로 대체되는 게 맞거든요. 맞죠, 그게. 그렇기 네,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를 한 다음에 완전히 폐지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양도소득세는 물론 이제 면세 범위가 좀 높게 설정된 건 사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2천만 원까지 설정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한 많아도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세팅이 됐더라고요. 정책 위반자들이 네. 증권거래세 0.15%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고육책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일단 생각을 하게 만약에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유지가 되고 도입이 돼버리면 그러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엄청날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 불만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천만 원으로 세팅을 하면 거의 95% 정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되실 겁니다. 95%가 손해를 보고 있을걸요.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환급제도는 없잖아요. 환급제도가 손익통상과 손실의 2월 공제 이게 환급제도입니다. 아,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손실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안 내시겠죠. 근데 내년에 예를 들어 3천만 원, 운 좋게 3천만 원의 수익이 나셨다면 2천만 원은 당연히 안 내시는 거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셔야 되지만 작년에 마이너스 1,000만 원 낸 게 있으니까 결손나기 2월 돼서. 예, 2월 돼서 3천만 원 수익을 내셔도 한 푼도 양도소득세 안 그럼 내십니다. 전 법안 내용을 안 읽어봤는데 그 2월 시키는 거는 1년 3년까지. 3년까지요. 3년 이후에는 한시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게 계속 지속될 것 대부분의 국가가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고 가장 작게 해주는 국가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3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3년 따라서 3년으로 세팅을 해준 건데 양도소득세제가 유지되는 동안 이 손실의 2월 공제가 취소 그러니까 다시 없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단기간 안에 조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운영을 해본 다음에 이제 조금 낮춰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세제당국이 2천만 원을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이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기관은 회사들이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로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이거는 기관의 소득이 법인의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세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주로 다 금융회사들이죠. 외국인들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와 조세 협약이라는 게 맺어져 있습니다. 거의 200개 국가와 우리나라가 지금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예. 그 조세 협약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본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온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을 벌어들였으면 우리나라 세제당국에 내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방식인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미국 가서 양도소득을 벌어들이게 되면 미국 국세청에 내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내는 겁니다.
일단은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거래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점은 손실이 났을 때도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 거부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거래소는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떤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증권거래소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가 됐고요. 아시아권 국가, 그러니까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 정도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 영국이 증권거래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폐지를 했습니다. 미국도 폐지했고 일본도 폐지했고 호주도 폐지했고요. 원래 조세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손실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사실은 정당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세금이고요.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도입될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면 이게 이제 70년대에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때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목적이 뭐였냐면 주식시장에 투기적 거래가 너무 많다. 거의 이제 정상적인 투자자보다 투기적 투자자가 오히려 더 많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적 거래 수요를 조금 억제해 보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걸 목적이었습니다. 하려면 양도세를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양도세를 도입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려면 이 사람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가 추적이 돼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죠. 당시에는 이게 추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이 행정 시스템, 조세 행정 시스템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안 그래도 이제 투기적 거래도 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원도 확보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증권거래세가 도입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는 주식 거래가 폭발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루에 20조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올해를 제외하고 이전에 한 10년 동안의 주식 거래 행태를 보면 계속 주식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주식 거래가 줄어서 우리가 오히려 투기적 거래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 너무 거래가 많이 줄어서 시장 유동성이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가 유지가 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 비용인 거잖아요. 거래를 더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상황과는 너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완전히 양도소득세제로 넘어가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주장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증권거래세는 계속해서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번에 사실은 폐지에 대한 로드맵이 사실은 나왔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0.15%에서 지금 고기까지만 딱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아쉽죠. 2019년도 작년에는 8조 걷어들였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는 바람에 12조가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포기를 할 수 있는 정책의 반자들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증권거래세가 여태 폐지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큰 이유입니다. 이유죠. 네. 그냥 돈이 알아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방식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주식 양도소득세로 바뀌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해에는 양도소득세가 확 들어오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들어오는. 들어오죠. 따라서 세수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상당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재계가 이러한 점을 우려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좀 엄살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과도한 걱정인가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을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형태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사실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중요한 이슈가 아닌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주주의 이해관계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이 사실은 통용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주주가 소액 주주의 비용으로서 쉽게 말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그동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단순히 시장 원리, 다시 말해서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을 따라버리면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많으면 뭐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한 30%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건 그냥 다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 일의결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유가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일주 일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형태로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왔고요. 이것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그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긴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단기간 안에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을 지금 이거는 훼손하는 방식의 정책인 거거든요. 물론 이게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다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재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일반 소액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재벌 이걸 그냥 대립하는 관계로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승리할까요? 대주주가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주주가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 내지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냐라는 고민들이 있어 왔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혹은 법 개정에 의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자투표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모든 게 이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언택트가 지금 대세가 되어 버렸단 말, 이미 대세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전자투표, 주주총회를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필연적인 사회적 변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조금 전폭적으로 조금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조정 장세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정이라는 게 이제 지난 3월과 같은 그런 이제 폭락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돈을 많이 안 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푼 건 사실이거든요. 대차 대표 매기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예, 예.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그러니까 2월 말 대차 대조표랑 6월 말 대차 대조표를 비교를 해보시면 약 3조 달러 가량 증가를 해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7조 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4조 좀 못 되던 게 7조. 7조 지금 예, 달러까지 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 상으로는 물론 이제 대차 대조표가 정확하다는 가정이죠. 예, 이제 가들도 안 정확합니까? 정확하다고 믿죠. 시장은 믿습니다. 설마 연준이 분식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마 연준이 분식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차 대조표 상으로는 일단 연준이 돈을 많이 푼 건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주로 국채 시장에서 더 훨씬 더 많이 푼 것 같기는 합니다. 일드캡 같은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채 시장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푼 건 사실이고요. 재정 자금을 계속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풀린 돈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연준이 돈을 풀면 일반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채권 시장으로도 넘어오고요. 주식 시장으로도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한은도 계속해서 돈 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 이전 사태랑 지금이랑 그 풀린 유동성의 양을 비교를 하면 지금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아까 21번째, 22번째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21번째든 22번째든 일단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하고요. 이제 종부세, 보유세 강화되고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구 굉장히 거의 수도권 경기도 웬만한 데는 다 지금 조정지구로 다 지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부동산 가격이 쉽게 오르기는 조금 어렵다. 워낙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 자체를 굉장히 지금 틀어막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분간 조금 오르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금들은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ELS 시장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ELS 뭐 사고도 많이 운영을 잘해야 할 터졌지만 텐데. 예, 사고도 많이 터지고 이랬지만 그래도 지금 ELS 4% 5% 나오는 ELS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0.5% 예금 금리 받느니 그냥 ELS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ELS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ELS 쪽으로 이제 다시 흘러가는 유입되는 자금은 이제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주식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조정 장세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일 가능성, 설사 코로나의 2차 확산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하락은 조정 수준의 주가 하락,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완만한 속도의 가격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략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내지는 이 종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투자 방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내가 했던 예측이 틀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틀릴 수 네네. 있거든요. 따라서 예측보다는 대응 방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루하루 조금씩 투자를 이어가시는 전략이 저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언택트가 대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오주의 강세는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괜찮은 종목들, 요즘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거든요. 잘 나가는 주만 맞습니다. 잘 나가고, 옛날에는 저가 매수, 그러니까 낮은 싼 주식들도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상승 기회들이 항상 찾아오고 이랬었는데 갈수록 이런 주식들은 더욱더 소외를 받는 쪽으로 많이들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승이 가능한 성장주들을 몇 개 선정을 하셔서 예를 들어 1년 후, 2년 후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주가의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 한 달에 몇 주씩 사서 모으시는 이런 전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1년, 2년 쌓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